어, 최근에 그 YMCA 소식 잠깐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난 그 치앙마이 세계대회 때 한국 YMCA가 세계 Y 그 총회에 그 평양 세계 YMCA 평양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움직였는데, 작년 2020년 3월 4일 날 사실은 평양 당국과 좀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세계 YMCA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 세계 YMCA 대회 그 계획 플랜을 짜면은 그 안에 다시 이제 세계 YMCA 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이후에 보니까 남과 북이 관계가 좋을 때는 한도 없이 가까이 지내면서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지만 또 한번 탁 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만날 수 없는 10년이 가로놓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YMCA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124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다자간 협력 체제를 통한 이렇게 대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 YMCA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연맹에서는 좀 그런 단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또 2020년, 사실은 2020년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자력갱생 정면 돌파가 이제 북측의 그 중요한 경제 노선이었는데, 그 자력갱생 정면 돌파의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그 관광산업의 활성화였던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캄보디아에서 그 관광 일꾼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그 브래드포드 월드라는 이제 독일 단체랑 조금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북측과 이렇게 거의 이야기도 잘 됐는데 그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오셨는데 2년 전부터 이제 러시아 YMCA랑 협의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YMCA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YMCA로는 이제 이사회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블라디보스톡 YMCA를 구성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그 이사회에는 이사장은 러시아인이 하고, 우리 고려인도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무총장은 잘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 고려인이 하든가, 아니면 러시아인이 하면 한국에서 협동사무총장을 파견하는 뭐 이런 방식을 좀 의논하고, 현재 그 12월 달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YMCA 사무총장이랑 만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Y가 재밌는 게 그 11개 YMCA가 있는데 5개 YMCA가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태평양 YMCA에 이제 창관 단체로 업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논의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그 시베리아의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공인받는 절차 이전에 먼저 이렇게 그 블라디보스톡 YMCA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직적인 틀을 갖추면 그때 이제 그 가버너랑 이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후변화, 특히 그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와
남북 관계를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그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이게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논의가 별로 없었는데 이 논의가 처음 이렇게 시작됐던 것은 사실은 그 2020년 그 11월 1일이었나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 기후 공동체를 통해서 바이든 취임과 함께 이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제기하자라는 논의들이 처음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한 논의가 그때부터 처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바이든은 사실은 이게 기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든이 그 뭐 아메리카 100 그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할 때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새로운 이게 세계 체제를 기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체제를 구성하고 그 새로운 기후 체제의 양축으로 유럽과 EU죠. EU와 중국을 이렇게 두고 그 중심에 미국이 복귀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유럽을 통해서 세계 기후 체제를 만들고 그 기후 체제를 이렇게 그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지배력을 구성하면서 세계적 지배 질서를 새로 재편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미국이 서겠다. 뭐 이게 그 바이든의 이렇게 그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미국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뭐 세 가지 악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그 분열되었고 트럼프 진영과 그 다음에 그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었고 또 경제적인 악재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뭐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는 건 상당히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국은 그 세계 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나름대로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런 이제 기후 압박이 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후 압박이 진행되는 데에 한국도 이렇게 한국은 뭐 미국이 요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견인해 가면서 지금 이게 세계 기후 체제를 이렇게 구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분석인데 그런 이제 세계 기후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기후 체제를 구성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관철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가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이 이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반도도 그 한반도 기후선언 혹은 한반도 기후공동체 선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 사실은 북한 대표가 이렇게 COP 그러니까 당사국회의 26번째 당사국회의죠. 26회 당사국 총회에서 대표 연설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안 왔거든요. 단지 첫날 글래스고 기후회의가 시작되는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 감축 목표 NDC를 40%로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 영국 대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북측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게 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걸 다 읽으면 30분이 지나갈 것 같아서요. 먼저 2019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COP25 그래서 이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럼 UNFCCC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25번째 당사국 총회에서 그 북한 대표가 그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조금 분석하는 단위에서 이야기를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북한 대사가 연설한 거라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어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중심으로 좀 봐주십시오. I will als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Secretariat of UNFCC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Spain, who have devoted sincere effort for successful opening of the conference and providing its valuable media. Dear President, today, climate change is critically threatening the survival of mankind and of future generations as well. The fact that we caused the highest temperature rise during the last 5 years clearly shows that it is the time for action for climate emergency. Today, the Paris must reduce emissions by 45% from 2010 levels by 2030 and must achieve climate neutrality by 2050. And in order to achieve these ambitious goals, many countries are moving toward a sustainable green economic growth and low carbon develop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should fulfill their role and responsibilities in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We are living in the same planet, and it is our common responsibility to protect our planet, our home. My delegation considered that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e paid due attention in order to achieve the international goal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that coincide with the UN SDGs and to strengthen green economic growth. First, the developed countries should recognize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and fully implement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already stipulated in the Paris Agreement. Today, the cost of loss and damage to climate change is too far beyond our imagination, and the major victims of climate change are, for sure, developing countries. It is a prerequisite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emitting most of the global greenhouse gas should faithfully implement its responsibility under the Paris Agreement. Second, international ent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should keep the principle of equity and justice in providing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nd take critical measures to provide sufficient and sustainable fund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carrying ou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vities. Never, every politicization should be allowed to resource allocation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related projects of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achieve the global goal of climate action based on principle of protecting the mutual interests of countries. Dear President, today the PRK is striving forward by putting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of socialist economic powerful state and upholding self-reliance from the
예, 저 자료는 저 자료는 2019년 12월 2일인가 11일인가 COP 25에서 이렇게 북한 대표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장소에 사실은 그때 당시 이렇게 한국의 환경부 장관이었던 조명래 장관도 같이 있었는데, 조명래 장관은 2019년도에는 이렇게 NDC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NDC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이 발표를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한국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재밌게도 한국 정부는 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악당 국가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니까 기후 문제가 이게 당면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한국 정부는 안 했습니다. 실제로 안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고 잘 아시는 한국판 뉴딜이 지금 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이렇게 세 축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이렇게 디자인이나 설계도 탄소 감축이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이렇게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만든 뉴딜 정책은 아니다. 그냥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은 2019년 스페인 COP 25에 참여했던 NGO의 이렇게 활동가가 이렇게 당일날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2030년까지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탄소 감축 목표를 각 나라가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2010년 대비 45% 감축이 이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대표가 낸 내용은 뭐냐 그러면 16%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줄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36.4%는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탄소를 줄이겠다. 그래서 총 합쳐서 2030년까지 52.4%를 줄이겠다. 라는 것이 이렇게 일단 북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2019년 당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탄소 감축 목표를 낸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조명래 대표는 사실은 NDC 2010년 대비 탄소 감축 목표를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이렇게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렇게 내질 못해서, 그 이후로 한국이 이제 기후악당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탄소 감축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국제사회의 이렇게 지원과 협력을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런 주장이 정당한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이번 아마 글래스고 총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사실은 금방 북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혹은 협력이라는 게 파리 기후협약 시스템 체제 이념 안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안에서 가능하냐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인데 이번 글래스고 초계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OP24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행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개인가 이행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이행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그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8년이나 이렇게 COP24에서 제기되기 시작해가지고 COP26 그러니까 2년 후에 최종적으로 2년 후가 아니고 사실 3년 후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2020년도에는 당사국 총회를 안 했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 그래서 2021년까지 치면 19, 20, 21 그러니까 3년 정도의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협약 체제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기후 피해국 혹은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 혹은 기후 피해의 적응, 어댑테이션, 적응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포괄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파리 기후협약 6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스 에그리먼트 아티클 6.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에 일단 하나의 중요한 꼭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3쪽입니다. 보면은 COP25 북한의 발표 내용 중에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를 보시면 첫째, 선진국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미 파리협정에 규정된 이게 파리협정 6조입니다. 아티클 6. 6조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됐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형평성과 정의의 원칙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에 개발도상국에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자원 배분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서 절대 정치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화는 이게 대북제재를 저는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행동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상호이익 보호 원칙에 입각한 기후행동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북한의 이게 실천 내용입니다. 첫째, 이게 산림녹화죠, 그죠? 두 번째, 생태적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영역으로 수력, 조력,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탐구하고 생산 공정을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셋째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널리 도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2030년) NDC 목표를 BAU 52.4%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온실기체 배출량을 16.4%를 감축하는 게 자체 노력이고요. 또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감축량을 36%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총 52.4%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것은 BAU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BAU라는 것은 배출 전망치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 배출 전망치 대비 16.4%를 줄이고 36%를 줄이고 해서 총 52.4%를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엔의 권고 사안인 2010년 대비 45%로 보면 아마 이렇게 그만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의욕적인 그 감축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2019년도에 이미 이렇게 북한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이 올해 7월에 그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이게 그 북한이 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유엔에서 SDGs라는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과 함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 분야의 목표를 이렇게 만들고 이 이행 계획서를 계속 제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7월에 북한에서 그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SDGs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좀 적어놨는데 요약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VNR 이렇게 치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상세히 읽어보시면 현재 이게 북한이 통계를 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통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북측 통계는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렇게 다양한 현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그 SDGs 17개의 목표 중에서 13번째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13번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북한이 그 유엔과 기후변화 영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가지고 국가 내부에 그 중심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즉 정상국가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분 더 해도 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후변화 아까 보셨던 그 북한 대표의 연설이나 그 다음에 그 VNR을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사실 한 몇 번 읽어봤는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게 북한이 이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넓게는 4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북이 꼭 이렇게 탄소 감축 혹은 이게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런 것을 다룰 때 농업 문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과 기후변화 영역을 이렇게 꼭 연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게 산림 녹화입니다. 북이 이렇게 산림 녹화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그러죠.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보통 이제 지력, 그 다음에 조력, 그 조수간만을 통한, 그 다음에 그 풍력, 그 다음 태양광, 소수력은 이제 발전 중에 수풍댐 같이 그렇게 큰 뭐 팔당댐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을 단위의 수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 한국도 지금 이번에 그 글래스고에서 그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사실 2010년 대비인데 우리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2018년 이 탄소 배출의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감소되고 있어서 한국은 우기기 한판으로 2018년 대비 40% 이상 탄소를 배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반칙입니다. 왜 그러나 그 탄소 배출이 40%면 우리나라가 흡수원이 한 10%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40년 대비 NDC 30%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NGO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비 2030년에 40%의 탄소 배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30%를 하겠다고 낸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010년 대비인데 우리가 2018년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26% 정도를 낸 거여서 그 한국은 지금 이게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2030년 유엔에 낸 내용이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3,300억 톤 정도의 탄소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외국에 기여를 해서 그 탄소 시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3,300만 톤 정도를 감축해서 그걸 우리나라 감축 목표로 이렇게 인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그 한국 입장에서는 그 파리 협정의 그 6조 아티클 6에서 만약 다른 나라의 그 프로젝트를 해서 국가 대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대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탄소 감축을 하는 것이 탄소 감축의 그 실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은 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는 보니까 아티클 6 영역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가를 엄청나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국 정부가 기대한 충분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감축한 내용을 그 우리 한국의 탄소 감축의 실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슴을 좀 한국 정부가 쓸어내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티클 6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번 글래스고 기후회의의 마지막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정부 인사든 전문가들이든 충분히 이번 그 파리 기후협정 6조가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이행 과정을 거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스타디는 없고 아마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스타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왜 제가 이 부분을 구차하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북도 지원이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이 있고 남한도 지금 강력하게 있고 그럼 실제로 남한은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몇 군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몽골하고도 할 생각이 있고 그런데 6조를 인용해서 국가 대 국가로서 공동 프로젝트로 남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만약 우리 제가 이 자료에 오늘 보면은 2018년도에 그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9.19 평양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산림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그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는 있지만 이게 그 기후변화라는 체제 안에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가졌던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전 첫 신호를 어디서 보냐 그러면 그 사실은 이인영 장관이 이번 4월 27일 그 판문점 선언 3주기 때 그 탄소 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그 지역 내에 그 탄소 중립 평화의 나무를 심었어요. 4월 27일 날. 그거 이제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보도가 됐는데 다 주목을 안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가 그래도 굉장히 환경부 외에는 그래도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남북 협력의 그 국제적인 형식, 국제적인 합법적 형식을 이렇게 주목한 게 이게 통일부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 이제 정리해야 되죠. 예, 질문은 언제 하나? 예, 예. 끝나고 그 발제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만 해주시고 딱 4분만, 4분, 1분만 해주시고 2분만. 2분을 더 썼어요. 예, 예. 아. 정리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파리협정에도 이렇게 갔고요. 아마 이렇게 통일부 직원들이 한 4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현장에. 그야 뭐 북측 인사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게 남측에서는 끊임없이 한반도 기후공동체 공동선언이라는 제안을 물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이렇게 방향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산림하고 이렇게 농업은 사실은 또 자세히 보면은 지력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탄소 중에서도 감축도 있지만 흡수도 있거든요. 흡수도 이게 탄소 감축의 하나의 이렇게 실적으로 되는데 지금 북이 그 탄소 흡수처로서 이렇게 밭, 그 다음에 산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석이조죠. 왜 그러냐면 북의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농토 현황은 지금 굉장히 그 농토가 이렇게 그 영양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 탄소 흡수 능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질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탄소 흡수 역량을 이렇게 높이는 길이기도 해서 산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양, 뭐 이런 영역에서 사실은 이게 그 6조, 파리협정 6조에 기반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협력활동, 뭐 SDM이라고 하는데 협력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근거가, 법적 근거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고, 이 국가 대 국가 간의 협력체제 안에 기업이나 민간도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은 일단 열렸다라고 보고, 여기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제 이야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